어떤 실존적인 선택에 직면한 뭐 인간의 고뇌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여기 정리된 걸로 봐서는 이제 그게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소설이 자 미리아르드리의 도칸짜 스베타 세상 끝날 때까지, 뭐 아까 뭐였지, 1억 년 전, 밀리아르드 1억 년 전, 이제 요건데, 여기 이제 주인공이 이거냐 저거냐 하는 이제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 소피의 선택이네요. 메리 스트립이 나온 주말의 명화였는데, 네, 그게 나중에 보니까 원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치 그 수용소인데요, 유대인 수용소인데, 그 나치 장교가 메리 스트립한테 딸하고 아들 중에 하나는 살려주겠다고,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지 고르라고 하거든요, 그 영화에서. 근데 제가 되게 어릴 때 봤는데도 그게 되게 무섭게 남아있어요, 그 엄마의 고뇌가. 그러니까 배우 메리 스트립인데, 그러고 이제 나이 들고 나서 다시 그 영화를 볼 기회는 없었는데 유튜브 때문에 이게 막 돌려져가지고 보니까 결국에는 딸을 데려가라고 하고 아들을 살린 모양이더라고요. 그 다음은 잘 몰라요. 아마 이제 그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썼을지 궁금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흐로마야 수지바 절름거리는 운명 뭐 이런 것도 썼네요. 제목도 되게 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자전적인 그런 소설인가 봐요. 중년 작가의 인생을 이렇게 자전적으로 쓴 거 보니까 이제 자기 얘기 한 번을 쓰게 되니까 작가들이. 그리고 이제 개미집 속의 딱정벌레 뭐 이런 제목의 작품도 있고요. 유, 유토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제가 읽진 않았는데 이 정리된 걸 보니까 유토피아 테마를 계속 다루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교양과 성장의 테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또 다른 소설로 아짜고쇼느의 슬롬 악에 지친 사람들, 혹은 소로리에스프자 40년 뒤에 1988년 나왔는데 이런 제목이네요. 거의 우따물리온니의 쏜잼 그거를 연상시키는 제목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목은 태양에 지친 사람들. 이때 태양은 스탈린을 말해요. 그래서 니키타 미알코프의 이제 영화인데, 그 스탈린의 신복이었는데 이제 배신당해서 숙청당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에 흔히 있게 마련인 잔인한 장면이 1도 나오지 않고, 정반대로 굉장히 목가적으로 이제 그렇게 촬영을 했고, 그 다음에 하루 동안의 일인가 이래요. 자, 그거를 이제 연상시키는 제목인데, 사실 창작 연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도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루가츠 경지가 마지막으로 공동 작업을 한 작품은 소설이 아니라 희곡이랍니다. 이것도 조금 인상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형이 따로 작업한 저기 작품도 있고, 뒤에 가서는. 그 다음에 또 동생이 따로 작업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둘이 같이 시나리오를 이제 같이 하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인 아르까지가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도 되게 잘해가지고, 일본 문학을 번역을 많이 한 모양인데, 아쿠다가 류노스케 반가운 이름들의 러시아어 표기를 볼 수 있습니다. 코보 아베, 그러니까 아베 코보, 그 모래의 여자, 저 뒤에도 있는데, 모래의 여자 쓴 아베 코보 소설. 이 사람은 그거예요. 일본 문학에서는 나름 카프카로 불리는 그런, 그러니까 일본의 카프카로 불리는 작가죠. 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되게 조건적이고 철학적이고 막 그런 소설을 많이 쓴 모래의 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동물학자, 나비학자가 이렇게 탐험을 갔는데 실종됐든가,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모래 속으로 들어가서 모래의 여자랑 만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메 소새끼 이런 사람도 이제 번역하고, 다른 사람이 몇 명, 2명 더 나오는데 제가 모르는 일본 작가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했다. 번역도 했다 이고요. 지금 이제 스트로가츠키 형제의 이 작품들은 42개 언어로 번역돼서 33개국에서 42개 언어로 번역되고, 뭐 이렇게 많이 읽히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집이 어떻게 출간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여기 판매 부수를 막 열심히 적어놨던데, 2017년이면 이미 작가들이 이제 죽고 그러니까 왕성하게 활동하던 때로부터 되게 멀어진 시점인데도 아직까지 읽히고 있고, 계속 이제 더 엄선된 더 좋은 텍스트가 나온다는 거는 이 작가들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걸 얘기해주고, 앞으로도 그들이 문학적으로 불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1권 전집 내지는 선집이 나오고 있는데, 1권에 그 찌라시가 찍은 거가 그 저기 인쇄 부수가 22만 5천 부예요. 225 tысячи экземпляров.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그 저기 뒤쪽에 그에 따라 나온 그 다음에 나온 이제 책들의 부수가 스토트시치 10만 권이에요. 제가 숫자에 너무 약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찍고 이렇게 막 재판도 찍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대체로 어쨌거나 10,000부에서 10만 부까지 팔리니까 되게 많이 팔리는 작가. 그 보리스 아쿠니네 이런 작가도 되게 많이 좀 팔린다 했었는데 러시아에서. 그래서 이제 황금가진가 이런 데서 번역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독자들의 호응을 못 얻은 것 같은데 지금 이 현대문학에서 나오고 있는 그 다음에 그 열린 책들에서 한 권 나왔고 그거는 지금 꽤나 독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런 식의 그 인기에 힘입었겠지만 이 스트로가츠키 작품들이 전자책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는데 스바보드넘 다스투페 영어 지금 이거 러시아어 수업이면 강독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자유롭게 이제 접근할 수 있었는데 유족들이 반발해가지고 한동안 닫았다가 그러니까 돈 내고 보라고 아마 했겠죠. 그랬다가 2017년부터는 다시 비루누치 브라질지니아 스바보드니 다스투 다시 이제 자유롭게 읽으라고 그냥 공짜로 들어와서 읽으라고 이제 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저는 돈 주고 지금 네, 당연히 샀고 그것도 줬을 거예요. 개런티도 뭐 어째어째 주고 했겠는데요. 이게 제목이 죽은 등산가의 호텔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게 어느 나라였더라? 여기에 이제 그 페테르 글레콥스키인가 하는 이제 페테르 글렙스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경찰인데 경인데요. 이 사람이 일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쉬러 와요. 정말 그냥 머리가 복잡해서 쉬러 왔는데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쉬러 왔는데 여기서부터 수상한 사건이 발생한다. 근데 이제 이름도 죽은 등산가의 알피니스트의 호텔인데 실제로 등산가가 죽었어요. 근데 이 등산가랑 같이 왔던 개가 한 마리 있거든요. 세인트 버나드 이름이 렐인데 저는 이 소설 통틀어서 그 개가 제일 재밌었는데 그 렐이 여기 계속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산가가 묵었던 방인가도 이제 계속 보존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놓쳤지만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는 인물군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병목고개인가 거기가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참인데 거기서부터 해갖고 딱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추리소설 이게 러시아 소설인가 싶은 게 보통의 추리소설을 읽을 때 이렇게 보이는 세팅들이 여기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수상한 공간, 수상한 인물들, 그 다음에 밀실. 주로 이제 눈이 와서 갇히거나 비가 와서 갇히거나 아니면은 뭐 교통편이 끊기거나 그런 식인 거잖아요. 아니면 애시당초 굉장히 먼 곳에 한 집단이 이렇게 오거나 그러면 이제 그 주로 섬일 경우가 많은데 이 아가사 크리스티의 뭐 10개 인디언 인형 그러니까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 경우 이제 초대장이 와서 다들 이제 섬에 모인다거나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굳이 이제 아가사 크리스티나 등등 가지 않아도 김전일 시리즈만 봐도 그래서 에드가 람포가 또 김전일 그쪽에서 또 되게 좋아했던 건데 곁들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번역이 되게 좋아서 제가 되게 놀랐는데 러시아 문학의 번역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나 싶었는데 이 번역하신 선생님이 영어도 번역하고 이 러시아어도 번역을 해요. 뭐 그거는 그런 사람 많아요. 외국어대 통대는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렇게 막 두세 개씩 서너 개씩 막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시는 분은 많은데 여기에 덧붙여서 이분은 본인 그 추리소설, 탐정소설 이쪽으로 통인 거예요. 그래서 장르가 그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번역한 책도 되게 많지만 그래서 단순히 의무감을 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흥미를 느끼면서 번역을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읽으면은 이제 그런 속도감이 느껴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팅이 갖춰져 있고, 여기 뒤에 해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전형적인 미실 그런 살인, 그 다음에 who done it, who has done it, 누가 이거 했어, 이런 거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근데 여기 해설을 보니까 여기 역자 해설도 있지만은 제프 벤더미어 이 사람의 이제 해제가 번역으로 또 딸려 있어요. 원래 이 스트로가츠키 형제들은 이런 식의 이제 추리 소설을 좀 지향한다고 해야 될까? 다 자기들식의 다른 추리 소설을 쓰고 싶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의 살해 동기가 보통 다 너무 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추리 소설, 탐정 소설의 맨 마지막에 가면 누가 뭐 때문에 이렇게 했고 너는 뭐 때문에 이 짓을 했고 너는 이렇게 했고 너는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네가 범인이야. 그리고 이제 보통 그거를 밝히는 과정에서 인물들의 치부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치부는 오늘 내일 만들어진 치부가 아니라 나름대로 또 히스토리가 역사가 있는 이제 그런 치부란 말이에요. 그거를 또 밝히고 그래서 좀 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결말이 되는데 우리는 뭐더라 추리 소설에 임종을 구하는 그런 추리 소설 그런 식의 이제 소설을 써보겠다라는 식의 이
야망을 이 작가들이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 야망은 여기 이제 번역하신 선생님의 해설대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 추리 소설이든 뭐든 일단 소설로서 재밌게 읽힌다는 거, 한번 이렇게 파고 들어가고 싶은 이제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리 소설의 기법을 뭐 충분히 충족시켰느냐 말았느냐 이제 이거 하고, 추리 소설 장르에 바치는 또 하나 임종기도를 쓰자 뭐 이랬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좀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트루가츠키가 모범으로 삼은 작품이 프리드리 듀렌마트의 추리소설 약속이라고 하네요. 저는 듀렌마트를 희곡 작가로 알고 있었는데, 독일 작가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스위스 출신이더라고요. 뭐 스위스나 독일이나 독일어로 이제 썼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 소설 중에 약속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문해출판사에 번역이 돼 있어서 조만간 읽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의 모델을 가지고서 한번 자기식의 추리 소설을 이제 써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이제 그렇게 세팅을 만들었죠. 그리고서 이제 뭔가 수상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좀 놓쳤습니다. 속독하고 막 이러느라고. 13장을 보면 개가 나오는데 아마 15분가량 그렇게 앉아 좋은 것 같다. 렐이 개예요. 그 이상은 내가 잠에 빠져있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렐은 내 두기와 볼을 핥아대고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어대더니 급기야 내 손을 살짝 물었다. 그러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두서없는 저주와 불평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가운데 녀석을 당장 갈기갈기 찢어버릴 작정으로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내 시선이 테이블로 향한 순간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권총 한 자루가 거기 와 있어요. 이거 네가 한 짓이니? 그러니까 이거 네가 가져왔니? 내가 렐에게 소근거렸다. 근데 얘가 말은 안 하는데 굉장히 영물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개도 하나의 캐릭터이고 구성의 쓸모랄까? 어떤 구성의 기능이 이제 아주 톡톡히 있는 그런 이제 캐릭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 뭔가 이게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게 이제 풀려요. 근데 이 나름의 키워드가 이거는 뭐 영화나 이런 걸로 치면 스포인데 우린 수업이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결말을 찾아보거든요. 영화 볼 때. 특히 무서운 영화는. 그래서 결말도 너무 무서우면 그 영화 보지 않는 걸로.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보고 나면.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서 항상 스포를 찾아봐요. 스포일러를. 뭐뭐뭐 결말, 뭐뭐뭐 스포 이렇게 찾아보는데요. 자, 그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살해된 게 아닙니다. 그 가방에 든 게 배터리였어요. 두 로봇이 쓸 에너지. 울라프는 살해된 게 아닙니다. 그는 애초에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로봇이에요. 모제스 부인도 마찬가지고요. 이 둘은 로봇인데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저게 이제 로봇에게 보이는 의사임종 현상입니다. 모제스 부인도 목이 돌아가 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신이 돌아가 있을 때 그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렇게 막 꺾이고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사실은 얘들이 로봇이었던 걸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로봇이었으니까 죽지 않는 그런 거인 모양인데 15장에 이제 대략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본 가장 괴상하고 터무니없는 장면이었다. 이게 이제 내가 기억하는 그런 거는 누가 걷고 누가 어떻고 이런데 모제스 부인의 풍성한 치맛자락이 바람에 나부끼고 루아르비크의 텅 빈 소매가 휘적거리는 가운데 늙은 모제스는 한시도 쉬지 않고 또 막 이렇게 달려가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봇이니까 죽지 않고 다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되고, 아마도 그들은 외계인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에필로그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에필로그가 그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다. 그리고 내가 은퇴한 지도 1년이 되었다. 이제 손주도 생겼고 그 사건은 이랬다. 그리고 이제 일단 사후 보고부터 하자. 병목곡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작품 요약 정리를 한번 쫙 해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처음 들려줄 때만 해도 외계인들은 지구를 떠나 금성으로 돌아갔다. 나중에 금성에 인류 최초의 탐사대가 착륙하자 나는 모제스 씨의 행성지를 목동자리로 옮겨야 했다. 근데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난 알레크와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행성간 좀비 호텔은 번영을 구가하는 중이다. 이 호텔 이름인 것 같은데 따옴표가 돼서 행성간 좀비. 네, 이렇고요. 호텔 이름도 되게 좀 거시기하고. 그 다음에 렐에 대해 알린다는 걸 깜빡했다. 렐은 죽었다. 나이를 먹고 늙어 죽었다. 알레크는 이 놀라운 개가 죽기 얼마 전에 글자를 다 익혔다는 이야기를 즐겨한다. 등등등 되게 재미있어가지고 이제 다음 소설도 조금 뒤져보고서 제가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소개 영상입니다.